불려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들이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 호텔로 옮겨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판문점 선언과 한반도 종전,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변호사 2명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경수 의원한테 추천한 거 알고 계십니까? 경찰은 인사추천 대상이 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조건 없이 수용하라며 노숙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헌법 위배라는 학계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검토한 자문위원 명단을 평가원이 공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서울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고 오후 한때 지름 1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우박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이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무슨 일인가 이상기온인구나 싶어서 좀 걱정됩니다. 설악산에는 4년 만에 5월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역사적인 미북 첫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관련 움직임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곧 석방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수용소에서 나와서 평양의 호텔로 옮겨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일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서 이 뉴스들을 오늘 앞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정부는 오랫동안 인질 석방을 요청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계속 주목하라고 남긴 겁니다. 이는 억류된 3명이 최근 노동교화소에서 풀려나 평양의 한 호텔로 옮겨졌다는 보도 이후 나온 반응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의제로 억류자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해왔고 북한을 극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석방 문제를 직접 요청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We are likewise fighting very diligently to get the 3 American citizens back. I think there's a good chance of doing it. We're having very good dialogue. 이에 대해 CNN 방송은 북한은 이미 2달 전에 석방을 결정했고 지난 3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북 대화를 앞둔 북한이 미국에 건네는 화해 제스처의 하나로 억류자 석방 조치가 전격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이 한국계 미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억류됐는지 풀려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게 될지 김남성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억류 기간이 가장 긴 김동철 목사는 지난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진에서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국 연변과 북한을 오가며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랑스러운 2딸과 손자와 손녀가 못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김상덕 씨는 연변 과기대 교수 출신입니다. 평양 과기대에서 회계학 교수로 초빙돼 한 달 정도 일하다 작년 4월 적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두 나라가 대화를 한다는 게 희망적인 게 아닐까, 긍정적인 것 같고 곧 아빠가 풀리게 되지 않을까. 김학송 씨는 2014년부터 평양 과기대에서 농업기술 보급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중국 단둥으로 돌아가려다 평양역에서 붙잡혀 억류됐습니다.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직접 북한을 방문해 미국인 기자 2명을,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에 미국인 1명을 평양에서 데려나왔습니다. 모두 전직이었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직접 억류자를 인도받는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협상을 하는 이유가
북한 핵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 정부가 한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나쁜 합의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의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한 셈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만합니다. 이미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 국무장관 취임대에 오른 폼페이오는 북한과의 핵 협상 목표가 영구적 핵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그동안 미국이 거론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 방식에서 완전함을 영구적으로, 비핵화 대신 폐기로 표현을 대체한 겁니다. 폼페이오는 또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협상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쁜 합의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폐기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Right now we have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시설 사찰과 ICBM 전면 폐기 입장을 지난달 말 방북한 미 CIA 당국자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전선을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왕 부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윤우리 기자가 분석합니다. 한반도 정세 급변에 중국에 소외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 북한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평양 왔는데 날씨가 나빠서 많이 걱정했는데 왕 부장은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획기적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북중 우호는 북한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며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를 회복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위협 청산을 토론하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평화체제 전환에 중국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중국과 중국을 배제시키는 일은 없다는 북한의 행간이 엿보입니다. 빨리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회담 결과는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동시 발표라는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그만큼 중국이 다급하다는 방증입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항상 핵가방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도 이 핵가방을 들고 올 것인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이번에도 핵가방을 들고 갈까요? 예, 물론 가져갑니다. 예. 그런데 이 핵가방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곁에는 핵가방을 들고 있는 군사보좌관이 24시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요. 예. 미북 회담이라고 해서 놓고 가지는 않습니다. 뉴클리어 풋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가방은 20kg짜리 서류 가방입니다. 이 가방 안에는 영화처럼 빨간 발사 버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매뉴얼 등 필요한 모든 서류가 담겨 있습니다. 자, 뭐 단추는 없더라도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북 정상회담에서만큼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가방을 갖고 오긴 하겠지만 회담장 옆에 둔다든지 해서 지근거리에 있지 그 회담장 안으로 갖고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정상 모두 예측 불가능한 성격인 만큼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 때에도 핵가방을 든 미국 군사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인민대회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중국 경호원이 보안상의 이유로 이들의 진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정상회담 이전에 이번에는 들고 오지 말아달라 뭐 이런 사전 뭐 조율이랄까요?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호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협의는 하겠지만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 핵가방 동행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그동안 이를 문제 삼은 나라도 없었고 미국도 이를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이번에도 역시 이 핵가방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것 같네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 2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인사청탁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대가는 없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을 보면 드루킹과는 상당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듯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김경수 의원이 소환됩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루킹 측근 변호사들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앞선 도모 변호사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뒤에 마스크를 쓴 윤모 변호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각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드루킹 만나서 인사추천 논의하신 적 있으세요?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인사청탁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4월부터 경공모 모임에 발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1월 경공모 주최로 열린 안희정 전 지사 강연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경공모 회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혼 소송 등 드루킹 관련 사건들을 도맡아 변호해왔습니다.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할 만큼 최측근으로 지목되지만 경찰 조사에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고 윤 변호사는 경공모를 잘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내일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의 신병 처리와 김 의원의 통신,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한 특검 여부가 여전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무조건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여당은 복잡한 다른 현안들과의 일괄 타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도에 정운섭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입니다. 조건 없는 특검 수용과 완전한 북핵 폐기를 촉구하며 지금 이 시간부터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앞서 오늘 오전 비공개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해주면 특검을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특검 거부 기류에도 불구하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세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은 미국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거부해 협상은 깨졌습니다. 민생개혁입법과 추경예산 통과, 판문점 선언 등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배신행위다. 바른미래당도 무조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한국당과의 공조에 나섰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현 국면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을 엄중히 경고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호재를 살리겠다는 민주당과 댓글 조작 사건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에 15만 명 넘게 서명할 정도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인데요. 택시를 잡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는데 폭행을 당한 남성은 실명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여러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대를 계속 폭행합니다. 말리는 경찰관도 몸으로 밀쳐냅니다. 지난달 30일 새벽 6시 반쯤 광주의 한 도로 옆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1살 박모 씨 등 7명은 택시를 잡다가 33살 A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벌써하고 나고 오는 거예요. 주먹 날리고 그때부터 넘어지면서 발로 밟힌 거예요. A씨는 얼굴과 눈을 크게 다쳐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실명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양쪽에서 다 잡고 있고 도저히 저항을 할 수가 없더라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로. 경찰은 박 씨 등 3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폭력 조직원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구급 활동을 하다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앞으로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19 근무복과 소방관 정복이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술 취한 환자를 돕다 폭행당한 뒤 한 달 만에 뇌출혈로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 가족들은 연결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료들은 국화 한 송이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늘 추천하는 사명감으로 소방의 명예를 도움됐던 당신께서 이렇게 호전이 끝났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운구 차량이 소방서를 빠져나가도 소방관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많이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데요. 시민들도 좀 이번 계기로 의식을 좀 많이 전환하셔서 좀 저희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강 소방경에게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119 구급차에 비상 버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대원을 폭력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사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혹여나 술을 마셨다고 봐주는 주치 감경이 이 사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주치 감경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도로 바닥에 차량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택시에서 기사와 승객이 내립니다. 언쟁이 벌어지는 듯 하더니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승객에게 얼굴 부위를 집중 구타당한 이 70대 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술 취한 승객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과정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자기 그 범행 장면 영상을 보고 인정을 했어요. 숨진 강연희 소방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던 사람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혀가 꼬여 발음도 제대로 안 되고. 카메라 찍으라고 그래요. 냅두고 카메라 찍으면 안 돼요. 구급차 밖을 나와서는 아예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연이은 주치 폭행 사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술에 취했다고 형을 깎아주는 주치 감경을 폐지하라거나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치 감경의 근거가 되는 건 형법 10조입니다. 심신에 장애가 있을 경우 형을 덜어준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법원의 양형 기준도 강화돼 주치 감경 적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주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사례가 있게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를 해가지고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감경한다, 다른 쪽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조금 다릅니다. 형을 깎아주는 건 강제사항이지만 깎지 못하게 하는 건 권고사항이란 얘기입니다. 또 성폭력 외 다른 범죄에는 여전히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 양형 기준에 가중되어 있다 할지라도 형법 총론 10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형법 10조에는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감경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는 주치 감경을 못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4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법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건 상식에는 분명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술 먹었다고 봐주는 게 어딨어요? 그럼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봐줘야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까지 숨겼습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가 얼마 전에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동차에 짐을 싣습니다. 서둘러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39살 강모 씨는 지난 1일 아침 7시 40분쯤 혼자 살던 이웃 여성 54살 김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강 씨는 이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 씨는 김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집 안에 숨겼습니다. 숨진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편하죠. 나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소식을 받았지. 범행을 한 뒤 달아났던 강 씨는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피의자로 특정하고 나서 연고선 수사하면서 가족에게 자수를 좀 설득을 하라고. 강 씨는 이미 2차례 성폭행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1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오늘 서울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오후 한때 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설악산에는 밤사이에 눈이 내렸는데요. 5월에 눈이 온 건 4년 만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해발 1700m,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오솔길과 대피소, 나뭇가지에도 흰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눈이 3cm 내렸습니다. 5월 강원 산간에 눈이 내린 건 4년 만입니다. 중청 대피소 3cm, 소청 대피소 3cm, 희운각 2cm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늦게 눈을.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악산은 봄과 여름, 겨울이 공존합니다. 산 정상에는 눈이 내렸지만 산 아래에는 이처럼 철쭉꽃이 활짝 폈습니다. 산 아래는 초록색이고 설악산 정상에는 하얀 눈이 내리는 게 정말 신기하고 참 희귀합니다. 거리 곳곳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오늘 낮 서울에는 지름 1cm짜리 우박이 내렸습니다. 서울에 우박이 내린 건 2007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도 내렸습니다. 우박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이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무슨 일인가 이상 기온인구나 싶어서 좀 걱정도 되네요. 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하층 공기와 차갑고 건조한 상층 공기가 부딪히며 우박이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멸종위기 1급인 백두산 호랑이가 이제 백두대간 숲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인 백두대간 수목원 안에 축구장 7개 크기의 호랑이 숲이 생겼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랑이 한 쌍이 사육사를 빠져나옵니다. 익숙한 듯 산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갑니다. 물가에서 목도 축이고 장난도 칩니다. 호랑이 크다. 야, 멋있네. 활동 반경 이런 거에서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놀라거나 이런 게 스트레스 반응도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들이 앞으로 지낼 숲은 축구장 7배 크기입니다. 자연 환경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깊이 1m가 넘는 연못과 계곡까지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숲은 20년 정도가 지나면 울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보기 위해서 올라왔거든요. 오란 보람이 있고요. 또 오기를 잘했다. 호랑이 숲이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야생식물 종자 저장 시설인 시드볼트와 연구 시설도 갖췄습니다.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지금 저희 백두대간에 심겨진 특산종이 한 100여 종에서 150여 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은 내일부터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헌법학자와 교육단체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역사관에 맞춘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학계 일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유자를 띄고 북한도 민주주의, 우리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서로 접근해가지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로 국가 이념을 변경하겠다는 뜻입니까? 국가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다가 국민들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물어보라며 집필 기준 논란과 거리를 뒀습니다. 교육부는 자문한 전문가 7명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면서도 2개월 동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자문 전문가 명단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창원에서 민중당 당원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홍 대표의 이딴 돌출 발언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중당 당원 10여 명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자 연수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입니다. 한국당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밖으로 쫓겨납니다. 발단은 어제 창원에서 열린 한국당 필승 결의대회장이었습니다. 민중당 당원들이 홍준표 대표 비판 집회를 벌이자 홍 대표는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고 응수했습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명예훼손이라며 홍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선의 강길보 의원이 탈당을 언급하며 홍 대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공당이 널뛰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는 뜬금없는 탈당이라며 조용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장평화쇼 등 남북관계 강성 발언을 쏟아낸 홍준표 대표는 혼자 외계인이 된 기분이라고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이티가 된 기분이지만 몇 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좌파 정권의 폭주가 국민과 함께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을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인왕산 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실제로 가본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청와대 뒤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보안상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 왔는데 이 길이 50년 만에 보통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장영욱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 1월 인왕산길에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공작원 31명이 침투해 청와대 100m 부근까지 접근했습니다. 노고선 급거 출동한 군경수색대는
포위망을 폈으며 분노한 시민들도 간첩 색출에 발벗고 나서 이 사건 이후 인왕산 지역은 일반인에게 철저히 통제되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인왕산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인왕산길을 등산 코스로 자주 이용했지만 여전히 일반인에겐 330여 미터가 군 시설물로 인해 통제돼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이 구역까지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인왕산길에서 조그만 산길들이 아마 그건 통제가 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인왕산 탐방로에 올라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자연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는 일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제 구역을 추가 개방하고 탐방로를 정비해 인왕산 옛길을 11월까지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탈세와 관련된 물품들을 숨겨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비밀의 방 3곳을 관세청이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탈세나 밀수에 의심이 가는 물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청은 어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평창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탈세와 밀수 논란이 불거진 뒤 두 번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번 압수수색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3곳의 공간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비밀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이 공간에서는 그러나 밀수 혹은 탈세와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물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관세청 제보창에는 비밀의 방이 있고 여기에 밀수품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제보한 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차 압수수색 이후 문제가 될 물품들을 직원이나 가족 등이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비밀의 방으로 알려진 곳은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리컵이 깨지지 않았고 던진 방향이 사람 쪽이 아니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경제부 지선호 기자와 함께 한진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기자, 이 비밀의 방이라는 것도 이제 제보로 알려진 거죠. 네. 지금 뭐 한진 칼 직원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구체적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제보창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네, 이 직원들이 스스로 만든 건데 이 SNS에 만들어진 제보창은 총 2개입니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이 운영하는 탈세 관련 제보창도 있고요. 이 갑질 제보창이라는 곳을 통해서 주로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난 19일에 만들어졌는데 1000명으로 한정된 오픈 채팅방 인원을 넘기는 바람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철저히 신분을 숨기고 이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제보는 채팅방 관리자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되기도 합니다. 기자들도 이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올라온 제보들이 여러 번 기사화가 됐습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의 대화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다면 이 제보창에 올라오는 제보들이 전부 대한항공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군요. 자, 그런데 특히 이 탈세 관련 제보가 많다는데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밀수와 탈세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 가장 큰 형사적 책임이 뒤따르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직 직원 1명, 현직 직원 1명이 제보를 했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조연아, 조현민 자매가 해외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이 물품들이 일단 가까운 대한항공 해외 지점으로 배송이 되고요. 예. 직원들의 릴레이 배달을 통해 비행기 수화물로 인천으로 들어온 후에 자매 집으로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정식 통관 절차는 피했다는 주장이고요. 제보를 한 직원은 해외 지점이 있던 9년 동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이라면 상당히 탈색이 많을 수도 있겠는데, 네. 자,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모두 없애라는 지시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제보자는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파견 나온 총괄 매니저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연아 자매의 물품 운송 기록이나 관련 이메일을 지워버리라고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커피 전문점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나대 병원과 소공동 한진 빌딩에 입점한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이 두 자매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졌다면서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브랜드의 두 지점은 얼마 전 보도해드린 대로 조연아, 조연민 자매가 점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내일 저녁이죠. 조 회장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 오프라인 집회를 하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 제보방에서 촛불 집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지 오늘로서 4일이고요. 내일은 5일째입니다. 이 5일째 만에 촛불 집회가 정말로 열리는 겁니다.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인데 내일 저녁 7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하도록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면을 쓰고 한다는 얘기는 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가면을 쓰는 얘기는 이 직원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 신분 노출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사측이 분명히 체증을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거다. 이런 이유로 가면을 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 V4 벤데타라는 곳에서 이 주인공이 썼던 가면을 쓰기로 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 물컵 던지기나 이 땅콩 던지기 퍼포먼스 등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선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드 갈등으로 막혔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중국 대도시인 우한이 오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했고 충칭 등도 곧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관광주무부처인 문화여유부가 우한 지역 여행사를 소집해 그동안 금지했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우한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중국 10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이어 5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이 추가로 허용된 겁니다. 인구 3천만 명의 충칭시도 곧 뒤따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업계들은 사드 갈등 해소로 상하이 같은 수요가 많은 지역도 곧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 조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한국 단체 관광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세기 운항과 크루즈 정박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호텔과 롯데면세점 방문도 단체 여행 상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의 순차적, 단계적 해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이렇게 관광의 문은 열리는데 서해 5도에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최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하면 중국 어선은 NLL을 넘어서 북한 해역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손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평도에서 3km 떨어진 북한 석도 앞바다입니다. 중국 어선 20여 척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하순부터 중국 어선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갑자기 기압수로 숫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는 거 봐서는 또다시 얘네들이 또 떼거지로 몰려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지난해 5월 연평도 앞바다에 나타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한 척뿐이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사흘 만에 이미 70척을 넘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중국 어선이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면 속도무책입니다. 여기에 쫓아갔는데 이제 바로 그 NLL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수 아닌 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서해오도 어민들은 중국 어선을 막기 위해 NLL 경계 지점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 공동 해상 파시를 열자고 주장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그 장산곡 입구랑 석도 앞에랑 대형 바지선을 띄워서 NLL 해상 파시를 통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의 위협이라는 걱정을 덜고 조업을 하게 된 서해오도 어민들. 하지만 중국 어선이 싹쓸이 해가는 한 바다의 평화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미국 명문대 20곳에 모두 합격한 흑인 소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도 제안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흑인 소년이 말하자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후 자신의 이름을 확인한 소년이 소리칩니다. 친구들과 엄마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소년은 미국 휴스턴에 사는 17살 마이클 브라운. 원하던 스탠퍼드 대학교 합격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I got into all 20, which was for me amazing. 스탠퍼드를 시작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명문대 20곳에서 모두 전액 장학금까지 제안받았습니다. 아이비리그 합격선을 훌쩍 뛰어넘는 학업 성적은 기본. 토론팀과 테니스 동아리, 자원봉사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자신을 홀로 키워낸 어머니의 열정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So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I saw my mom graduate from community college, and that just meant a lot to me. 어느 학교를 고를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던 브라운의 최종 선택은 스탠퍼드. 정치학을 공부한 후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일부 아동복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또 검출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씁쓸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모으는 아동복 브랜드. 가격도 착해 어린이날 선물로 인기입니다. 연령대별로 디자인도 많기도 하고 가격도 싸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부 아동복에서 기준치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한 아동용 청바지는 아토피를 일으킬 위험이 높았고 티셔츠에서는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105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포탈레이틱의 가수의 경우에는 몸에 들어왔을 경우 암을 유발하든지 기형을 유발하든가 아니면 정자수가 감소하는 등의 생식 독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난감도 위험했습니다. 목욕놀이 세트와 블럭 등에서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용 자전거 안장에서는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가소제가 나왔습니다. 또 피부가 직접 닿는 손잡이에서는 카드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공정에서 싼 화학 제품을 쓴다고 할 때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든지 납성분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부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요즘 수제 맥주가 인기지요. 그동안은 주로 해외 맥주가 인기를 끌어왔는데 최근 법이 바뀌면서 국내의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제 맥주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장동훈 기자입니다. 잘게 갈아낸 메가를 물과 섞어 맥즙을 짜냅니다. 아담한 크기지만 생산부터 판매까지 책임지는 맥주 양조장입니다. 이 양조장에서 하루에 4,000리터가량의 맥주가 빚어집니다. 이런 소규모 양조장만 국내에 100여 곳 가까이 됩니다. 생산량은 적어도 종류는 가지가지. 이곳에서만 10종의 맥주를 만들어냅니다. 200통 정도의 맥주를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맥주가 가지 못했던 다양성이었기 때문에 주점에서나 간간히 접했던 이런 소규모 수제 맥주들을 이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업체가 만든 주류도 소매점에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항구의 이미지를 담아낸 맥주에 90년 넘은 막걸리 양조장에서 만들어낸 맥주까지 배경이 다양하니 맛과 향도 천차만별입니다. 거부감 없이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특색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골라먹는 재미도 있을 거고. 수제 맥주 시장은 2013년 90억 원대에서 지난해 400억 원을 바라볼 만큼 성장했습니다. 국산 풀뿌리 맥주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주류 시장 경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훈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스포츠계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탁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7년 만에 남북 단일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 대결을 앞두고 스웨덴 현지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표정의 남북 여자 대표 선수들이 어깨 동무를 합니다. 오늘 오후 탁구 남북 단일팀이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27년 만입니다. 한국과 북한 국제탁구연맹은 남과 북이 격돌할 예정이었던 여자 단체 8강을 앞두고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팀 구성으로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도록 현재 엔트리에 있는 남북 선수 9명 모두가 단일팀에 포함됩니다. 국기는 태극기와 인공기가 모두 개양됩니다. 팀 이름은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같은 COR로 표기합니다. 긴급하게 단일팀이 구성된 만큼 유니폼은 통일하지 않고 남북한 각자 복장을 착용합니다. 앞서 이벤트 경기에서 단일팀을 구성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던 남북 선수들. 실전에서도 함께 뛰어보자는 소망이 하루가 채 안 돼 실현된 겁니다. 단일팀이라는 그 역사 속에 다시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팀이 된 이상 힘이 더 강해지리라고 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거무가 돼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탁구 단일팀은 내일 4강전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또 하나의 감동 드라마 연출에 나섭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 1979년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밤 9시 넘어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남의 나라를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도 결례일 수 있는데 도착 시간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은 미리 나와서 1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휴식 시간에 카터는 당장 돌아가겠다고 펄펄 뛰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던 카터에게 박 대통령이 학생에게 마치 강의하듯 불가론을 폈고 나중에는 빼갈 테면 빼가라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카터는 결국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접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한미 양국에서 카터 때만큼이나 끊임없이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그간 여러 차례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비난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은 북한과 논의할 이슈라고 밝힌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트럼프가 지난 2월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려는 것을 켈리 비서실장이 막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국내에선 대통령 특보가 평화협정 후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고 청와대는 서둘러 불을 끄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한 뒤로도 다자간 군사안보 장치가 마련되고 확실한 평화가 정착된 뒤에나 논의될 문제죠. 주한미군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오판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금은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주한미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는 때 아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와 우리나라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도 북서쪽의 찬 공기로 인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9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말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입니다. 어린이날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지역에 비가 예상돼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 11도, 울산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24도, 울산 23도로 역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